신규 환자가 47명 발생했습니다. 최근 100명 안팎으로 가던 확진자 수가 크게 줄긴 했지만 지인 모임이나 병원 등을 고리로 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규 환자가 17일 만에 50명 미만으로 줄었는데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향성으로 봐서는 지금 17일 만에 50명대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향성이 안정세로 들어왔다라고는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경향성을 보면 유사한 케이스가 과거 그 사랑제일교회 또는 서울 도심 집회 이전, 그러니까 7월 말 경향하고 약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환자 수가 크게 줄은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인데 네. 반면에 이러한 상황이 그리고 지난 주말에 또 1단계로 완화되면서 국민들의 어떤 경각심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과거에 8월 초에 있었던 상황과 유사하게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또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지금 상태를 더 낮추거나 아니면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또 보면 추석 연휴 이후에 15일까지 국내 집단 발생 사례가 16건이고 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인 모임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이제 건강하고 활동적인 젊은 층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석 연휴 이후에 그리고 현재까지 발생한 집단 감염 건수의 한 절반 정도가 가족이나 지인 간의 전파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하게 보고 있는 게 방역 당국이 지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음식을 같이 나눠 먹거나 아니면 술자리를 같이 하는 상황에서 주로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활동들을 주로 하는 연령대가 젊은 연령층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주의를 당부한 점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젊은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감염 다 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역 당국이 좀 우려를 하는 상황이고 국민들께 당부를 드리는 상황인데 비단 젊은 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새로 나온 내용을 위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산 현지를 연결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는데 어제 하루 동안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 통계에는 부산 지역에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 관련해서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추가 확진자들이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와 직원들이라던데 1차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2차에서 다시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도 이례적인 건 아닌 거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단검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R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PCR 검사는 진단검사법 중에서 가장 민감도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감염자를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초기에는 바이러스 입자가 체내에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다 100%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또는 2, 3일 지난 후에 바이러스의 증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다시 재검사했을 때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현재는 동일 집단 격리,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가 된 상태인데 이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전에 추가 환자가 보도가 됐는데 그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충분히 지금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기존의 환자나 아니면 직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추후에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가 지금 방금 전에 추가 확진자가 나온 케이스고요. 앞으로도 기존의 음성을 판정을 받았던 환자나 직원들 중에서 또 추가적인 양성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더군다나 최초 감염원 그러니까 지표 환자는 누군지를 아는데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밖에 그 병원 이외에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도 관련성이 있는
근데 나중에 관련성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관련성 있는 확진자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확진 직원의 그 동선을 따라서 접촉을 했던 그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도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감염 경로가 미확인된 사례들이 거의 20% 가깝게 한 18%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겉으로 임상적으로 드러나는 환자만이라도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만이라도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100%에 가깝게 찾아내서 빨리 차단을 하는 게 지금은 최선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직원 확진자 가운데 아파트 견본주택을 방문했고 셔틀버스도 탑승했다고 합니다. 추가 감염, 추가 전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다들 착용을 하셨을 걸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견본주택하고 셔틀버스가 있는데 셔틀버스 내에서는 아마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견본주택 방문을 했을 때에는 그 직원들과 대화 과정에서 마스크가 제대로 착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는 뭐 추가적인 전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병원 내에서 이루어졌던 전파의 속도보다는 거의 발생할 추가적인 이런 견본주택이나 아니면 셔틀버스 내에서의 어떤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극히 낮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홀덤 펍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뭐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뭐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성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원적으로 홀덤 펍이라고 하는 게 그 홀덤이라는 게 홀덤스타라고 하는 카드 게임의 한 종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드 게임을 즐기면서 펍이라고 하는 게 퍼블릭 하우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 선술집 개념으로 뭐 술이나 음료나 경우에 따라서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음식점을 의미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홀덤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 과정 그리고 음료를 마시는 과정 경우에 따라서 식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 감염원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더군다나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 카드를 맨손으로 만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돌려서 손에 쥐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카드 자체가 비생체 매개 접촉물,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얼굴을 손으로 만진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을 먹는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충분히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업소의 특성상 일단 저도 가보질 않았고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는데 밀폐된 공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홀덤펍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전 현장에서 그 방역 당국이 그 파악을 했는데 홀덤펍과 관련해서 홀덤펍 내에 있던 여러 집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카드와 테이블 그리고 카드 게임을 할 때 돌리는 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비생체 매개 접촉이라든가 마스크를 내리면서 비말 전파가 이루어지는 환경 그리고 좁고 밀폐된 환경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홀덤펍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홀덤펍을 그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선제적으로 먼저 그 진단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최초 지표 환자가 역시 10월 13일 정도에 나온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잠복기를 고려해서 그 이전에 홀덤펍을 방문했던 분들께서는 선제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으시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실제로 아직 홀덤펍 같은 경우에도 해뜨랑 요양병원처럼
감염 경로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표 환자는 종사자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종사자가 언제부터 임상 증상이 있었고 어디서 감염됐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로들을 다 파악을 해서 관련성이 있는 분들은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 중랑구 이마트 상봉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곳은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곳인 만큼 더 우려가 클 수밖에 없겠죠. 물론 불특정 다수가 방문을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국민들 대다수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문자에 대한 어떤 전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물론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전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실제로 이마트 내에 직원들, 종사자들 사이에서 전파가 더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이마트 직원들 내에서 한 90% 이상은 그 구내 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씩 뛰어앉는 그런 방역 조치를 잘 이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아니면 휴게 공간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주말이나 휴일에 대형 마트에 가보면 요즘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직원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시시 코너도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그 감염 우려 때문에. 그런데 큰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트 안에 푸드 코너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곳에서는 음식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데 이곳을 방문했던 분들 중에 특히 뭐 푸드 코너나 뭐 조리 코너 같은 곳에서 그 마스크를 잠시 벗었던 적이 있으신 분들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덤법하고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섭취를 할 때 마스크를 벗게 되면 더군다나 이마트 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코너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확진자가 푸드코트나 아니면은 즉석 요리를 하는 그런 종사자가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마스크를 벗는 환경에 노출됐을 때는 감염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홀더법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지표 환자 이전에 잠복기를 고려해서 해당 마트에 방문을 했는데 그런 즉석 요리나 아니면은 푸드코트에 방문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백신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뭐 백신이라든지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3상 임상 시험이 중단됐다, 연기됐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자체가 굉장히 이슈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실제로 다른 신약 개발을 할 때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 3상에 진입을 한 그런 신약 물질들 중에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케이스가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중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백신이든 치료제든 간에 이 신약 자체가 임상 1상 이상이 비교적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절차보다는 간소화된 점도 물론 있고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빨라야 내년 4월쯤에 미국에 백신이 공급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게 백신이 언제쯤 접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데 전 세계적인 그런 백신 개발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도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언급한 것처럼 내년 한 4월, 그러니까 빠르면 3월, 좀 늦으면 한 5월 사이 정도에 처음 승인을 받은 그 상용화 백신이 출시가 될 거라고는 보고는 있고요. 그 이유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특히 11월 초에 승인을 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올 거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물론 최근에 안전성 문제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특히 미국 FDA에서 임상 3상을 종료한 이후에 2달 동안은 안전성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실제로는 3월 이전에 승인을 받는 백신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파우치 소장이 언급한 것처럼 4월 또는 5월에 처음 승인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이 공급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무한정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수, 그러니까 전 세계인의 상당수가 백신을 접종받기까지는 네. 상당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10개 이상의 어떤 그 백신 후보 물질들이 임상 3상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통 비율적으로 임상 3상 진입한 이후에 한 50% 정도만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한 뭐 대여섯 개 정도는 승인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들도 연이어 계속 승인을 받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세 개의 제약사가 지금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제약사는 제넥신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 결과가 발표되어 있지 않고요.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뭐 2상이라든가 기타 3상까지의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넥신에서 얘기하기는 내년 한 3분기 정도에 승인 신청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 다소 늦는 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속도보다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을 때 승인을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그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유통망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맞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감염 예방,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